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노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오 헬스 규제 개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일반 언론에서도 다 바이오 헬스는 중요하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꼭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도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우수하다고 하는 인력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했었던 성과를 보면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왜 이렇게 아쉽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규제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2014년에 국가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통령 업무 보고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왔지만 나중에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실패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첨단 재생의료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현재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복지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F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고 있는 것들을 예전부터 규제 개혁들을 쭉 보면 작은 것들은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아니면 부처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인 이런 공감대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것일수록 우리가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한 발 떨어져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요 현안 규제 개혁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신의료기술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이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 새로운 게 나오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로 해서 끝나는 거는 아니고 새로운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기존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 목적이나 방법 대상이 달라지면 그것도 역시 신의료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 규제가 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환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거를 갖다 국가 간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만 신의료기술 평가를 사전 규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저 표가 있는데 저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나온 표고요. 그 보시면은 우리만 필수고 다른 쪽은 선택해서 그로 해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만 사실 국가가 허용한 진료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은 거는 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안전한 의료라고 하는 게 존재하나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아마 논란이 많았던 게 이 카바 수술입니다. 심장 수술인데 사실 이게 리스크 관점에서 바라보면 과연 어떤 심장 수술은 안전할까? 뭐 덜 안전하고 더 안전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안전한 게 있을까? 사실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인 의사만 수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의사가 수술하든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느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위험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도 그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하지만 별거 아닌 것도 그쪽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하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거를 좀 우리가 일반인의 눈높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보통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100만 분의 1 이하 발생할 때 그거를 갖다 안전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의료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이 존재할까? 사실 존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가서 내시경 할 때도 사실 우리가 동의서를 쓰거든요. 그럼 그 동의서에 보면
그 문제가 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만일 잘못되면 우리가 응급실에 갈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거 할 때도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그러면 안전을 포기하자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안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안전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작게 써놓긴 했는데 리스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용어를 하나 써놨는데요. 이게 198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환경이나 식품 쪽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하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그것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리스크 어널리시스 개념이 들어와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쪽에서도 예전에는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개념이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정보를 보고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해야 실제 우리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의 권리는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되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신의료기술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얘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물론 여기다 덧붙이면 경제적인 측면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의 건강 수준을 높이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전 규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전 규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해서 해외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 내가 괜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다시 이거 서류 갖춰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IR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IRB는 국내에 이제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심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임상 시험 심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안 됐죠. 거기서 이제 이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첨단 재생 의료를 대상으로 해서 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나 조직공학 치료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심의하는 기구는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심의를 하면 국생회에서 심의한 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이 생명윤리라든지 안전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제 국생회에서 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의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저위험이나 중위험은 이 심의를 통과하면 이제 바로 시행되는 반면에 고위험 같은 경우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생명윤리하고 연구심의하고 이제 좀 분리가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 생명윤리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거는 연구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위험 기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이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접근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생명윤리하고 과학의 관계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 명칭이 있는데요. 명칭은 우리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거의 영문명은 IRB라고 합니다. IRB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실 약자고요. 원래 생명윤리위원회를 갖다 영문 약칭으로 쓰면 Bioethics Committee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Bioethics Committee라고 하는 용어를 유럽 전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RB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영문명은 미국식을 쫓아가고 국문명은
그 유럽식을 쫓아가는 사실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이런 사실은 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윤리하고 법 규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규제 쪽에서 바라볼 때는 윤리하고 법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윤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단에서 자체적으로 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자율성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대한의사협회 이 윤리위원회 규정인데요. 여기 보면 의료법에도 있는데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라고 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룹에서 이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거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정부에서 나서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의사 단체라고 하는 의사들에게 맡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실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 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국가에서 개입하는 경우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트랙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도 보면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윤리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력도 논의하고 생명윤리도 논의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국가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방향을 사실 논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 우리도 좀 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IRB가 연구 자율성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여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IRB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제 임상 체험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점검을 하려고 한다.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실험하느냐, 그 실험 교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더 이 체험자 중심으로 해서 체험자의 안전이나 알 권리와 같이 좀 명확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심의 기준도 좀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인권, 뭐 복지, 국제 기준을 고려한다. 사실 이렇게 좀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RB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볼 때 자기의 주관적인 가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공동체에서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거를 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재생의료는 사실 첨단 재생의료법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게 바로 이 연구자 주도로 해서 임상 연구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서울대병원에서 개발했던 CAR-T 치료제 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을 할 때는 복지부에서 하는 IRB만 사실 했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식약처에서는 이거를 접근할 때 의약품 심사를 하듯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 요구하는 자료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연구자 트랙으로 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거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재생의료의 시술 제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재생의료 시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재생의료 시술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자칫 이게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임상 연구와 관련돼서는 환자에게 비용 청구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혁신 의료기술 평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이나 잠재성 관련된 그 자료를 만드는데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1차적인 피해는 연구자에게 들어가겠지만 실제 2차적인 피해는 궁극적인 피해는 사실 환자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좀 규제 개선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신의료기술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사전 규제를 하는 거를 갖다 완전히 폐지하고 일본처럼 이렇게 재생의료기관을 등록하는 그런 규제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 환자에게 비용 청구 금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좀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무분별한 시술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예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물론 그런 거를 다 해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환자에게도 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의료 정책을 혁신 관점에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혁신, 뭐 이렇게 새로운 첨단 치료나 아니면 우리의 그 의료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쪽보다는 사실 보장성 강화 중심으로 많이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인데요. 이 대선 때마다 주로 나오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높이겠다라고 많이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그 막상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개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건보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 경영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 보면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생계 주로 이제 특히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생계를 목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 데들이거든요. 뭐 거기가 당장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아닌 사실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대학병원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개 사립대 병원 중에서 6개가 적자가 될 정도로 사실 경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 원인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필수 의료 약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특히 요번에 이제 그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필수 의료는 무너지고 오히려 이 고령자에서 만성 질환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술 시 CCTV도 결국 법제화됐고 이것도 결국 보면 환자하고 의사하고의 어떤 신뢰관계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뭐 이게 꼭 그렇게 환자 쪽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의료계가 혁신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에서 의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의대에서 의과학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의료 쪽도 여전히 그 현재 병원에서는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 간의 진료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인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여전히 큰 것 같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 발생했었을 때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로 해서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병원 경영에 부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는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 좀 두 가지 정도로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과연 디지털 전환이 없는 우리의 미래가 가능한가, 미래 의료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두 가지 사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고령화가 되면 결국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그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재정 수지는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하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활용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병원에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좀 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면서도 우리가 그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의료만의 이 문제는 아니고요.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다른 분야들까지 다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실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사실 이건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꼭 그게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던 일들은 이제 컴퓨터에게 맡겨놓고 의사들도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보다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고선 아니면 뭐 의학의 흐름도 그렇고 환자의 그 상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좀 더 맥을 짚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의료 수가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경영난에 그 당면한 이 대학병원 문제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바이오 헬스에서의 혁신의 성패는 결국엔 이 대학병원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결국은 인력도 양산을 하고 거기에서 연구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게 기업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기업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에 도전해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무슨 영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뭔가 혁신적인 거를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이 병원이 좀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대학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게 뭐 전쟁 상황이다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혁신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여유가 없으면 혁신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병원이 좀 더 이 혁신적인 분위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 이 경영 부분도 재정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쭉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 바이오 헬스 규제라고 하는 거를 바라볼 때는 저는 사실 이게 의료 쪽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쪽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전이나 윤리, 효율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쪽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부분, 그 다음에 결국은 사이언스가 중요한 과학이 중요한데, 그리고 이 혁신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제가 뭐 안전, 윤리, 효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심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규제 개선 중장기 방향으로 해서 제가 앞서서 이제 맨 밑에 이렇게 했던 것 갖다 여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회적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무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특히 뭐 윤리라든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너무 명분론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막 해도 된다는 얘기냐,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너무 가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실리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쪽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도 원칙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